참이수님, 제주 4.3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이승만, 오늘 제목은 이승만 전 대통령,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단정짓고 제주도민 전체를 싹 쓸어 다 죽이더라도 공산당을 몰아내야 한다고 결정짓고 1948년 4.3 학살을 시작한 이승만은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요. 고종 12년 1875년에 태어납니다.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납니다. 1945년 귀국해서 미 군정과 손잡고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었던 나이는 70에, 그러니까 70살에 미국을 33년 동안 떠돌다가 70살에 귀국을 하고 1948년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제주도민을 3만 명을 학살한 아주 시대의 살인극을 벌이죠. 1877년 2년 후에 한성부 남대문 앞 우수연으로 이제 서울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랍니다. 이승만의 호는 우남, 우수현의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아오는 그의 어머니가 꾼 용꿈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승용이었으나 사주팔자를 보니까 늦게 왕이 될 사주라 하여 그의 부모가 이름을 승만, 늦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명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당을 다녔고 그 당시 유생들이 그러했듯이 왕손, 이씨 왕손 자손이죠. 이승만도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응시했지만은 계속 낙방을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오 개혁 시험으로 과거 시험은 사라집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한창이었던 1894년 19살에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 아펜젤로의 배제 학당에 입학을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인생이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 이승만은 뛰어난 웅변으로 유명했고 서재필 등의 계몽 운동가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원래는 영어를 배우러 입학했지만 이곳에서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계몽운동에 참여합니다. 요즘 윤석열 씨가 계몽운동, 계몽이라고 그런 그거하고 이 계몽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독립협회 남궁옥과 이상재 등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는 익명서 사건에 연루되어 이들이 체포되자 이승만은 배제학당 학생들을 이끌고 경무처와 평리원에서 밤샘 농성을 벌여 그들을 석방시키죠. 아주 젊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나라 해방운동을 굉장히 개화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후 헌의 6조의 실시를 약속한 고종에 의해 남궁옥 등과 함께 중추원 의원에 임명되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고종 퇴위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1899년, 그러니까 이제 1900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1월 24살의 나이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전단지를 돌리다 체포되었는데 그 전단지 내용 중 광무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고종 나가라 이거죠. 또한 독립협회 시기 이승만은 박영효 계파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박영효래란 음모 사건에 연결됩니다. 투옥되었을 때 같은 독립협회 동지였던 주시경이 몰래 넣어준 옥혈포로 탈출했다가 도중에 잡혀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육혈포라는 총을 얘기합니다. 권총을 얘기합니다. 홍종우가 그를 취조했고 아들의 구명을 위해 아버지가 이리저리 부탁하면서 목숨을 건졌지만 고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당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학문 연마 및 저술 활동에 몰두를 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들여와 읽으면서 간수 및 동료 죄수들에게 기독교를 감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알 수 있었죠. 많은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사상을 학습하고 발전을 시키십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옥 내 도서관을 만들 정도였고 미완성이었지만 최초의 영한사전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자, 이승만 결국 한국 개신교의 수호 대통령이 되고 개신교 역시 처절한 정치 개입을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보수 입장에 쓰고 처절한 개신교와 정치와 보수가 야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는 거예요. 요것도 한 꼭지를 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이승만은 러일 전쟁 이후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정세에 밝은 인물을 원했던 민영환과 한규설의 끈질긴 설득으로 29살이었던 1904년 8월 9일에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끝으로 특별 사면을 받고 석방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독립보존 요청이라는 임무와 함께 미국 유학을 결심한 그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때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떠나죠. 1905년에 안창호 선생님도 이때 떠나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과 이승만의 인연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9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승만은 1905년 화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와 함께 1905년, 1910년 나라를 빼앗기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도자들이. 이승만은 1905년 2월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2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죠. 한문도 공부하고 개신교에도 철저하게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면제받았고 생활비는 동양과 한국에 관한 광연으로 조달을 합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있었던 미 상원 휴 딘스모어의 도움으로 2월 20일에 존 회의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조정사항에 따라서 한국의 독립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존 회의는 몇 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아주 우리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죠. 1905년 8월 5일에는 시도어 루즈벨트를 만나 독립보존을 위한 교민들의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루즈벨트는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문서로 절차를 갖춰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아주 1905년이 중요한 시기예요. 미국은 이미 일본과 비밀리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공식의 일본이 어디를 가죠? 조선을 갖고 미국은 필리핀을 갖는 밀약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미국 장로교의 도움을 받아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장로교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35살인 1910년에 받습니다. 최초의 한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보다는 이승만 박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력은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자기 중심적 성격과
정치적 행보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립운동할 때는 잘 그런 면이 물론 나타났다고도 그래요.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항상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장기 독재로 넘어가게 되죠.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긴 1910년 10월 10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제 공부도 했고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성 YMCA 청년회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죠. 그리고 독립운동도 많이 추진을 합니다. 1911년 일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갖고 700명을 체포한 105인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선 저항운동이 어렵겠다 판단하고 하와이로 넘어갑니다. 이래서 이제 하와이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결국은 하와이에서 생을 90세 나이에 생을 마치죠. 1919년 9월 11일에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로 개정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사실은 안창호 선생님이 다 했어요. 이승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출된 이후 1년 이상 임시정부를 방문하지 않아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가 안창호의 설득으로 무산되기도 하는 등 5년가량의 재임 기간 중에 임시정부에 와서 머물렀었던 적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를 두고 이승만이 독립운동에 소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미국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샌프란시스코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그 일환이던 위인 통치 청원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초 선생이 아주 진짜 엄청난 말을 해요.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역적이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그 나라마저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이승만이다라는 이야기를 신채호 선생님이 하시죠. 하와이로 돌아간 이승만은 1925년 동지회 회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요게 좀 문제가 좀 생겨요. 이 동지 식산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런 독립 자금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운용 미숙으로 정말 실패하고 말죠. 1939년 말 동지회의 이원순 씨의 조언으로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사에 관한 저서를 집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세계 각 국민들에게 한국 독립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워싱턴 DC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당초 독립운동에 관한 책을 쓰려 했던 계획은 중일전쟁,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중일전쟁의 불똥이 미국으로 튈 조짐이 보이자 이승만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1941년 6월 일본의 미국 침략을 예고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초기에는 이 전쟁을 도발하는 책이라면서 미국에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자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이승만의 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결국은 미 군정을 등에 업고 대통령으로 건국 대통령 초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는 그 근간이 되는 책을 쓰고 미국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1941년 12월 7일
일어나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1943년 이승만은 미국에게 반소련 전선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소련이 막 독일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이 한반도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파악을 한 거죠. 그해 11월, 12월 카이로 회담에서 연합국은 한국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독립시킨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독립시키면 한 번에 독립시키지 적당한 절차라는 게 이승만은 신경 쓰였어요. 미국 정부의 요 적당한 절차가 뭐냐 이렇게 내막을 요청을 했지만 파악할 수가 없어요. 후에 결국은 소련이 북쪽을 신탁 통치,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벌써 만약에 이 일본이 이 조선 한반도에서 떠나면은 이게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네, 1945년 요게 9월 8일입니다. 하지 중장이 이 한국 한반도에 진주한 군의 사령관으로서 인천에 상륙할 때쯤 로버트 올리버 박사, 이승만하고 친한 박사죠. 한국에 대한 소련의 야망에 신경과민이 되어 있는 이승만을 찾아가 친구로서 그가 추구하고 있는 극단적 그러한 생각에 근심을 표명을 합니다. 당시 이승만이 로버트 올리버 박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승만은 서서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있고 공산주의는 우리 한반도 땅에서 안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나는 조국을 위하여 일생 싸워왔습니다. 그러한 내가 개인의 지위를 위하여 조국을 소련에 맡기도록 꾸며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나는 오랫동안 고국의 도로가 국민과 죄해할 것을 꿈꿨습니다. 33년 동안 못 들어갔으니까 수백만 명의 동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노예화되는데도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독립을 주기 위해서 돌아왔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국에 대한 나의 일은 끝입니다. 그러나 나는 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그들의 잘못을 경고할 작정입니다. 신탁 통치도 안 되고 소련의 진주도 안 된다 이거죠. 파멸해 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소련의 세계 정복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은 미국인 뿐이므로 미국은 타국보다 더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임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인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의 이 일생을 살았다고 봐야죠. 1904년부터 본다면은 40년이에요. 40년. 광복 직전인 1945년 8월 8일 이승만은 미 정부에 귀국 요청 편지를 보냅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미 국무부는 소련과 정책 협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반공주의자인 요때가 이제 이승만의 귀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때 같은 반소련주의자인 메가더의 도움으로 이승만은 도쿄에 가서 메가더를 만나고 소련은 8월 8일에 일본의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그냥 한반도 북부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요 부분도 제가 따로 꼭지를 떼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이게 한 면으로만 보면은 4.3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 4.3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련의 급속한 남하에 놀란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38선을 거요. 이거 남한까지 밀고 내려오겠다. 그래갖고 9월 8일에 하지가 늦게 한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을 떠나 거의 33년 만에 70살의 나이로 1945년 10월 16일에 한국 땅을 밟게 되죠. 이승만은 중국 공산당 재건파를 이끄는 박헌영을 만나 대화를 나누지만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합니다. 박헌영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노당, 남한 노동당 총수죠. 박헌영이. 그리고 북노당, 북한 노동당 총수는 김일성이 맞죠.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박헌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운형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요때의 인물, 요때의 국제 정세, 공산주의가 언제 이 한반도 땅에 내려오기 시작했는가, 민주주의가 왜 또 서북청년단, 극우 개신교가 왜 탄생이 됐는가, 요거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11월 23일에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전부 귀국을 하죠. 그 뒤 김구는 박헌영 측과 합작을 추진했으나 12월 13일 박헌영이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합작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면 박헌영은 러시아, 소련에서 유학을 합니다. 다 유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을 통째로 막아버리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12월 29일 45년도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신탁 통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데가 제주도입니다. 김구의 임시정부에서도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승만도 신탁 통치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몰래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던 박헌영이 소련에 설득되고 난 다음에 1946년 1월 3일 자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쪽에서는 19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수립되어 갖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하고 기간사업을 국유화하는 등 공산체제를 굳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주들, 평양의 황해도에 있었던 지주들이 전부 다 땅을 뺏겨요. 6분의 1만 남기고 거의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지주들은 친일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살겠다. 북한 공산당 체제에서는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남조선에 와갖고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친일파이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오고 빨갱이가 싫고 친일파고, 이게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개신교가 이게 또 그러니까 평양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 개신교가 굉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개신교 세력들이 전부 다 내려옵니다. 개신교 세력들이 전부 다 내려오고 서북 청년단이 되죠. 1947년 미 군정 관계자들은 좌우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북은 완전히 이제 공산당으로 됐어요. 근데 1947년만 하더라도 박헌영이 이끄는 인민위원회, 남노당, 여기가 아주 세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남한 지역은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진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북은 완전히 이제 공산화가 됐고, 남은 한 10분의 1, 10분의 2라고 그러는데, 이게 남노당이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박헌영이 이끄는 남노당이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 미국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넘기고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입국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방북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통치를 받겠다. 공산주의 체제로 남겠다.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한이 어느 정도 김일성 중심으로 한 체제가 공산당 체제가 되니까 남한에서도 단독 선거를 통해서 자주적인 민간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때도 1947년 때도 제주도는 이걸 반대해요. 제주도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함께 독립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독립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김일성의 목적은 당연히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였기 때문에 그는 1948년 50총선이라고 그러죠. 남한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힘을 모아 한반도 전체 공산 통일 정부를 세우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처음부터 남침의 야욕이 있었어요. 저걸 공산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때 김일성 나이는 35, 6 왔다 갔다 했던 나이예요. 33살에 이승만은 70에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김일성은 33살에 소련에서 들어옵니다. 참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참 운명이 얄궂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감독 아래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50총선거를 실시했는데 이 총선거를 저지하고자 남한 지역에 있던 공산 세력들이 반란과 소요 사태를 많이 일으켰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50총선거에서 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 출마를 했는데 상대 후보는 경찰관 출신인 최능진이었습니다. 결국 최능진은 이승만을 추종하는 서북청년회 물밑 공작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화됩니다. 이때부터 제주도민을 학살한 서북청년회하고 이승만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때도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이승만은 1948년 5월 12일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정해지기 전 최고령자, 이때는 73살이었으니까 임시 국회의장을 맡고 국회의장 선거를 주도했고 개표 결과 제적 198명 중 188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받아 초대 국회의장이 되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196명 중에 180명 국회의원이 선거를 했어요. 그때 국민들이 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제주도는 국회의원을 3명 뽑아야 하는데 두 곳에서 과반 투표가 안 돼갖고 두 곳에 국회의원을 뽑지 못합니다. 이때 이런 제주도 이승만 이 대통령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저 제주도가 눈에 가시처럼 밟혔던 거죠. 그래서 4.3 사건을 빌미로 제주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레드 아일랜드, 레드 빨간 섬이다 이거예요.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결국 이승만은 1960년 4.19 의거가 일어나고 85살이 돼서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초대 발전을 막아왔던 것이죠. 조봉암 우리 조태현 신부 우리 여기 문경 부원장 그 집 손자인데 1959년에 조봉암도 간첩죄로 죽이죠. 마지막에는 아주 3.15 부정선거까지 하고 이게 참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1965년 90의 나이로 1965년 이게
제가 1965년에 태어났거든요. 이때 하와이에서 기나긴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더 언급을 할 것입니다. 제주도야말로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완전한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섬 제주도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좀 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요 전 근현대사를 전부 다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